사람이 떠난 대저택에 홀로 남은 여인 미숙.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꾸만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의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지금 저 검고 육중한 피아노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꿈이란 단어는 사치였고 욕심은 버려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넘어 떨리는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엘리제를 위하여.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심장만은 얼어붙었던 한 남자의 시간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채널을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잊혔던 꿈과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지 쌓인 꿈. 새벽 5시 30분. 지독한 어둠을 가르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미숙은 늘 그랬듯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이 그녀의 몸에 새겨놓은 정직한 습관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워본 적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듯 익숙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정성껏 새겨놓은 주름과 검버섯. 하지만 그 모든 흔적 속에서도 유독 그녀의 눈빛만은 세월을 비껴간 듯 선명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평생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그 깊은 시선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누가 듣는 이도 없는 혼잣말을 나직이 읊조리며 그녀는 방을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강남 한복판의 섬처럼 떠있는 이 거대한 저택은 지난 15년간 그녀의 직장이자 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창그룹 박성공 회장의 가택이었죠. 그녀의 하루는 저택 곳곳에 내려앉은 밤의 흔적을 지우는 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공간 중에서도 그녀의 온 신경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중앙, 왕좌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스타인웨이. 그것은 악기라기보다 차라리 고고한 예술품에 가까웠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마치 성물을 다루듯 부드러운 융으로 피아노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배곡 같은 건반 하나하나, 금빛 페달 구석구석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피아노는 더욱 깊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는 그 피아노의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윤 회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린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숙에게 피아노는 소리를 잃은 신기루와도 같았습니다.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설 때마다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살던 보육원의 차가운 강당. 그곳에 있던 낡고 해진 피아노에서 처음 들었던 신비로운 선율.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몰래 손가락을 더듬으며 익혔던 엘리제를 위하여. 그 모든 아픔과 설렘이 이 눈부신 피아노 앞에 서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미숙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된 꿈.
지금 이렇게 고된 노동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그녀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금지된 선율. 오전 10시.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큰 키와 다부진 체격,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언제나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값비싼 대리석처럼 늘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오후에 아내와 싱가포르에 갑니다. 사흘 정도 집을 비울 테니 관리 잘 부탁해요. 네, 회장님.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미숙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의 말 없이 현관을 나섰고 잠시 후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저택은 완벽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 오직 그녀 혼자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마친 저녁 무렵, 미숙은 홀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창 너머로 붉은 석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랜드 피아노가 유독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몸체 위로 스며드는 붉은 빛이 마치 피아노 스스로 타오르는 것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미숙은 홀린 듯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5년 5475일.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피아노 뚜껑. 그녀의 마른 손이 허공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간절함이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뻗어 피아노 뚜껑에 손끝을 대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옛 친구를 만난 듯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적막뿐. 윤 회장 부부는 이미 구름 위에 있을 테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지 오래였습니다. 미숙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충동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흑과 백의 건반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미숙의 눈앞에 40년 전 보육원의 낡은 피아노가 겹쳐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 이 감촉, 이 떨림.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엘리제를 위하여. 나직이 읊조리며 인숙은 첫 음을 눌렀습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선율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택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망설이던 손가락이 점점 40년 전의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굳게 닫혀있던 미숙의 마음도 함께 열렸습니다. 보육원에 쓸쓸했던 밤, 몰래 건반을 누르며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심장이 깨어나는 소리.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연주를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거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헛것을 들은 것일까? 미숙은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더욱 깊이 몰입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자신과 피아노, 단둘만 남은 것처럼.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어느새 저택을 넘어 하늘에 닿을 듯 애절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결코 알지 못했던 사실. 저택 2층 서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싱가포르행 항공편이 급작스럽게 연기되면서 아내만 먼저 보내고 홀로 저택으로 돌아온 박성공이었습니다. 처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을 때 박성공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분명 집에는 미수 외에는 아무도 없을 터. 감히 누가 자신이 절대 금지했던 저 피아노를 건드린단 말인가.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하지만 그저 그런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 선율 속에는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연주와 똑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그리움, 사무치는 슬픔, 그리고 애틋한 온기. 박성공의 차가운 얼굴 위로 낯선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잊으려 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무렵, 쿵, 쿵, 쿵. 계단을 내려오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둑일까?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 누가 이 피아노를 건드리라 했소. 거실로 성큼 내려서는 박성공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황급히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박성공이 거실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선 채 눈물 흘리는 미숙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표정에 믿을 수 없는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던 분노의 불꽃이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깊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련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 그녀의 손, 그리고 그녀가 연주하던 피아노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며 40년 전 굳게 닫아버렸던 기억의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한 사람의 혼란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철칙. 그 성역을 침범한 죄책감과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온몸을 옥죄어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출장을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말 아주 잠깐만. 말끝을 맺기도 전에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참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미숙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불호령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채운 것은 무겁고 당혹스러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박성공은 그저 멍하니 미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노라는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다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연주한 그 곡. 박성공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조심스럽게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미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60대 여인의 얼굴. 그런데 왜일까? 그 얼굴 위로 자꾸만 다른 얼굴이,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순간 무언가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성공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이더니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잠깐만, 그럴 리가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둘러 2층으로 향했습니다. 쿵. 그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저택을 울렸습니다. 남겨진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해고일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는 걸까? 온갖 최악의 상상들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서재로 뛰어들어간 박성공은 미친 사람처럼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지난 수십 년간 마치 봉인이라도 한 듯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곳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함께 낡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든 박성공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건반을 누르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방금 전 아래층에서 본 미숙의 얼굴이 자꾸만 잔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 깊이를 알 수 없던 그 눈빛, 희미하게 남아있는 미소의 흔적, 그리고 피아노를 어루만지던 그 애틋한 손의 모양까지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윤세진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박성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질문에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평소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갈망하고 또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 어릴 적에 보육원에 있을 때 피아노를 조금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과거.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차마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건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피아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40년 전 기억을 더듬는 미숙의 눈빛이 아스라해졌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 달빛의 의지에 몰래 건반을 누르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박성공은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는 사람처럼. 그 보육원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한빛 보육원이었습니다. 한빛 보육원. 미숙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성공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두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 그곳에 언제부터 몇 살 때까지 있었습니까?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여섯 살쯤 들어가서 10살 무렵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5년 정도. 미숙의 대답이 끝나자 윤세진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40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지옥 같은 현실의 문이 바로 눈앞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무너지는 세계.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음장 같던 침묵 대신
무겁고 위태로운 긴장감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박성공은 더 이상 미숙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 씨, 차 한 잔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오후, 박성공은 미숙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숙은 정성껏 차를 우려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숙은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박성공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렇게 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회장님, 잘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릴 때 익혔던 것을 겨우 기억해낸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잘 쳤어요. 마치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그의 눈빛에는 짙은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보육원에 오기 전에 일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미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갈색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점만큼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 점을 보면서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런 기억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성공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작은 점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아내 정미선은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통과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박성공은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집에서 일하는 김미숙 씨 혹시 그 사람이?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너무도 잔인하고 기적 같은 의심.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연이일지도 몰라. 서연. 4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 이 집에서 금기어나 다름없었던 그의 이름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딸은 죽었잖아요. 그만해요, 제발.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박성공은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피아노 소리, 엘리제를 위하여, 한빛 보육원, 그리고 오늘 그 여자 손등에서 점을 봤어. 우리 서연이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 당신도 기억하잖아. 내가 매일 밤 그 점에 입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거. 정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15년.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친딸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왔단 말인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또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질 순 없어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품을 용기마저 앗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본 채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의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까? 그런 일이 어떻게? 아내의 절망 섞인 목소리에도 박성공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성공의 비밀스럽고도 절박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미숙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마시고 내려놓은 찻잔의 온기가 식기 전 조심스럽게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청소를 하다 소파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을 때 그는 마치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4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을 증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헛된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40년간 지옥 속을 헤매던 자신에게 신이 이토록 눈부신 기적을 허락할 리가 없다고.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사무적인 말을 들으며 박성공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 그것은 그에게 천국이자 지옥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딸이 맞다면 15년간 딸에게 밥을 짓게 하고 청소를 시킨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받아야 할까? 만약 아니라면 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할까? 그 일주일 동안 저택 안의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박성공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온 신경은 미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원의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에서 행여나 잃어버린 아내의 젊은 시절이 보일까 애써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에 혹시나 어린 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릴까 숨을 죽였습니다. 미숙 역시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시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 회장님은 피아노 사건 때문에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 그녀는 하루하루 말라가는 기분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박성공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하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9%입니다. 박성공님과 김미숙님은 의심의 여지 없는 친부녀 관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공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40년간 잿더미였던 그의 세상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사의 마지막 말만이 심장에 박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미숙이 서연이었습니다. 40년간 찾아 헤맨 딸이 지난 15년간 자신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었다는 신도 외면할 만큼 잔인하고도 눈부신 현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성공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나의 서연이. 그 아이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내가 내 애비다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15년간 너를 부려먹은 나를 용서해라라고 무릎부터 꿇어야 할까? 어느 조용한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미숙이 걸레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성공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미숙 씨. 아니, 잠시 여기 좀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고 통보일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제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처럼 한없이 약하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러 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농담. 회장님이 충격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내 딸, 서연이 말입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이 있던 한빛 보유원, 당신 손등의 점, 그리고 당신이 연주하던 그 피아노 선율까지. 박성공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미숙의 사고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입니다. 평생 아무도 찾지 않던 그런 아이였는데. 미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회장님이 아버지라니. 그렇다면 지난 15년의 세월은 무엇이란 말인가? 40년간 쌓아온 외로움과 상처가 배신감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박성공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치던 그 손놀림 마지막 음을 누르고 잠시 머뭇거리던 그 습관, 그건 내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5살 내가 내 무릎에 앉아 함께 치던 엘리제를 위하여였단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굳게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희미한 안개 속에서 크고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 함께 건반을 누르던 순간 다정하게 칭찬해주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박성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서툴게,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딸의 몸은 너무도 작고 가늘었습니다. 아비의 품을, 딸의 온기를 되찾은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 눈물 섞인 사과를 듣고 나서야 미숙은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세상 가장 애틋한 그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쉬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김미숙은 더 이상 이 집의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박서연.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40년간 비어있던 자리에 그녀가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서연은 다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장 소중한 관객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똑같은 곡이었지만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선율 속에는 40년의 그리움과 용서, 그리고 되찾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아노 옆에 서서 딸의 연주를 듣고 있던 박성공과 정미선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되어 저택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